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유병헌 측근 검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권준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지 평가원,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25일 유대균 검거를 시작으로 유병헌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던 측근들의 자수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실마리가 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던 양회정 씨 역시 지난 29일 자수를 하면서 유 씨의 죽음과 관련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이 없어서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유대균 검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선정적인 프레임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천광역수사대에서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던 유 씨의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그의 범죄 혐의보다는 초췌한 모습의 외모나 도주 당시의 생활상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유 씨와 함께 검거됐던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의 외모가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면서 언론 역시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유병헌의 사망과 유대균의 검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자수가 향후 세월호 사건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는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유 씨 일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인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구조 지연 그리고 남은 희생자 수색 등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권준기 기자. 관련 보도가 너무 선정적이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 일가의 수사와 관련된 보도, 특히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 검거 이후에 어떤 보도 행태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균 씨가 치킨을 시켜 먹었냐 아니냐, 또 유대균과 박수경은 어떤 관계냐, 또 심지어는 박수경은 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사건의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스스로도 이런 보도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타 언론사 보도긴 하지만 유대균이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의 관계도 경찰이 파악한 바로도 종교적인 관계 이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낸 셈인데요. 사실 이번 유병헌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헌 씨의 은신처인 순천 별장에서 발견된 책을 근거로 여신도 신모 씨와 유 씨를 부적절한 관계로 추정하는가 하면 계열사 대표이자 측근인 김혜경 씨와 유병헌 회장을 불륜 관계로 못 박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흥미 위주의 보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유병헌 일가 수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과연 유 씨 일가의 비리가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었느냐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 할수록 유병헌 일가의 비리가 여느 기업들의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와 기업이 결탁되고 또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용되는 구조를 봤을 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그토록 부실하게 운영된 이유가 유병헌 씨 일가의 비리와 별개라고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 원인을 밝히는 보도와 유병헌 씨 관련 보도의 양과 깊이를 따져봤을 때 언론이 지나치게 유병헌 씨 보도에 집착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유병헌 씨 일가에게만 떠넘긴다는 인상을 받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저희 YTN도 예외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도를 지키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특히 I10 선정 과정에서는 이 이슈가 본질과 상관이 있냐는 부분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 환경, 특히 방송 환경은 점점 더 정도를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채널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보도 행태도 자극적이고 또 말초적인 흥미거리 위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청률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뉴스 전문 채널인 YTN까지
이 관심 끌기에 치중하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YTN 시청자들은 흥미 위주의 보도보다는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YTN은 품격을 지키면서도 시청자들이 보게끔 만드는 그런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지 평가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 검거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은 줄곧 두 기관의 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병헌 사망과 측근 검거 등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그런 말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직후에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렸는데요. 전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사고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고 유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공조하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말뿐인 검경 공조 때문에 검찰은 죽은 유병헌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고 경찰은 유 씨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유 씨와 그의 측근 등을 찾아다니느라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해묵은 갈등 때문에 사건 해결은커녕 검경의 무능함을 보여준 꼴이었는데요. 국민의 불신만 키운 셈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불통이 키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권준규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취재하시면서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검찰과 경찰 간의 공조 문제는 이번 사건 수사 초기부터 불거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검찰이 유병헌 씨 은신처인 순천 별장을 급습할 당시에 이 검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동원되긴 했지만 만약 당시에 이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유병헌 씨가 별장 2층 비밀 공간에 숨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끝낸 뒤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모두 그냥 철수했다는 점, 이 때문에 유병헌 씨가 몰래 별장을 빠져나갈 시간을 내준 건 되돌아보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유병헌 씨를 생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코앞에서 놓친 건데요. 이 같은 검찰의 실수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는 실수다. 또 압수수색하면서 벽을 두드려보고 또 압수수색 끝난 뒤에도 제대로 단속해 놓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도피 조력자들의 신상과 수배 차량 정보를 뒤늦게 경찰에 알려준다거나 핵심 정보는 빼놓고 알려줬다는 불만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 사실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순천 별장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사실, 또 여기에 유병헌 씨가 숨어 있었고 현금 10억 원이 든 현금 가방도 발견이 됐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경찰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유병헌 씨가 숨어 있던 별장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시체를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권 갈등으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수사 공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날 경찰이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또 유 씨가 숨진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는 검찰이 유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들에게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직후에 경찰이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검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점이 공교롭다면 너무 공교로운 건데요. 이 때문에 검경이 서로 일부러 상대방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부여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유병헌 씨 일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검찰이 했더라도 이후에 유 씨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난 뒤에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유 씨를 추적하도록 맡겼어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전공도 아닌 범인 추적을 맡기니까 일은 일대로 안 풀리고 또 수사 공조는 공조대로 삐걱대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수차례 유병헌 씨 검거를 재촉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전공이 아닌 걸 알면서도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라는
해묵은 숙제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의 애초에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유병헌 측근 검거 관련 보도를 사회부 권준기 기자와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제6회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관수. 몰라요. 유관수? 몰라요. 이순신. 최종대왕. 기억이 안 나는데. 유관순이요.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TV 사람을 만나다와 청년 창업 런웨이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이 편안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겠지요. 지난주 이러한 갈등을 뒤로하고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와 청년 창업 런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는 대담 프로그램으로서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송입니다. 그동안 출연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알려졌더라도 방송 출연이 적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처음 시청을 할 때에는 인물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낯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점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프로그램을 신선하게 만드는 강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도전하는 젊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진 씨가 출연했습니다. 먼저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동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 덕분에 이후에 진행될 대담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소개 방법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데도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 씨는 히말라야 등반, 브라질 아마존 정글 마라톤 완주,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 대륙 횡단을 도전하고 이를 성공한 사람인데요. 두 명의 남녀 진행자는 출연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적절한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함으로써 방송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질문의 방향도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 된 이후부터 히말라야 등반 도전에서 얻은 것, 실패의 경험, 현재의 근황 등으로 이를 통하여 출연자들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출연자가 수많은 도전을 통해 깨달았던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자라는 내용이나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것들에 대한 도전 이야기는 인상 깊었고 출연자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칫 대담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정적인 화면과 분위기는 중간중간에 포함된 여러 영상 자료들이 상쇄시켜 주어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창업 런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는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제목 그대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의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에 대한 인기는 강연 프로그램의 등장과 함께 북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 방송에서도 강연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창업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 프로그램은 런웨이가 유일하며 이 점이 여타 다른 강연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런웨이에서는 예술가와 대중이 만나는 신선한 창업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기업인 위누의 허미호 대표가 출연해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방송은 허미호 대표의 강연을 통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패, 그리고 성공해 나가는 현지에 이르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창업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연만으로 그치지 않고 한재선 창업 전문가를 통해 창업의 또 다른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창업 시 유의점 등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올 3월에 방송된 YTN 뉴스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창업을 하고 성공한 청년들의 강연은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적절한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청년 창업 런웨이.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TV 뉴스를 시청할 때 자막을 보고 뉴스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YTN은 채널 특성상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전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틀린 자막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큰 글자가 틀린 경우 눈에 확 띄어서 뉴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YTN에서는 검찰이 유병헌 수사팀을 재편해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엄정희를 엄정희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주 경남 지역에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제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유병헌의 도피 자금 규모를 전하면서 17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그래픽 자막을 내보냈는데 알파를 컴퓨터 골뱅이 기호로 잘못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글자도 아니고 큰 글자가 틀리는 경우는 시청자들의 눈에 확 띄는 만큼 오타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29일 YTN에서는 사진작가 김중만의 독도사진전을 소개하는 뉴스를 방송했는데요. 화면 왼쪽 아래에 고정된 YTN 로고에 시인의 이름이 가려 시청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730 재보선 관련 보도에서도 무공천이 공천으로 보이는 등 YTN 로고의 그래픽 자막이 가렸습니다. YTN 뉴스에서 이 같은 자막 가림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YTN에서는 지난달 30일 아침 뉴스 시간에 손흥민의 소속팀 독일 레버쿠젠과 FC 서울 간의 친선 경기 예고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경기가 오늘 열리는데 자막에는 내일 열린다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전날 나간 기사를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내보내면서 시제를 고치지 않은 것인데 YTN 뉴스를 보다 보면 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 시제가 틀릴 경우에 시청자들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뉴스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 교수로부터 열풍 보도 속 언론 윤리와 선전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취재와 보도의 과정에서 언론 윤리와 선전의 딜레마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노출시키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자 하는 주체들은 크게 강력한 자기주장, 편승효과, 화려한 수사적 어휘의 활용, 선택적 왜곡 등의 선전기법을 활용합니다. 불편부당을 강조하다 보면 때론 사실 확인이 어렵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억지성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이는 실체 이상의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도를 갖는 조직과 단체의 무차별적 선전 활동에 언론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업적 이해관계, 속보 경쟁으로 정보 전달 기능만을 수행하는 일종의 로봇 저널리즘과 같은 사고하지 않는 전달자로서 일부 언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일종의 편승 효과는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선전 기법입니다. 언론이 좋아하는 어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어휘는 바로 열풍입니다. 언론들이 쏟아내는 보도만큼 정말 우리 사회에 끝없이 다양한 열풍이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비정상의 연속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성이 중시되는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유행에만 의존하는 사회라면 창의적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러한 열풍과 유행에 더 익숙합니다. 평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문제의식도 없던 차에 언론에서 열풍이라고 하면 자신도 따라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마련입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한 현실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대를 고민하며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 진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은 고사하고 끊임없이 대중을 하나의 설득 대상,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선전 활동에 언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중에 의해 평가받은 현상을 다루는 열풍 보도보다는 특정 의도와 마케팅의 목적, 의제 설정을 조력하는 보도가 더 많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집단에 편입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활용하는 것이 마케팅이고 그것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이자 윤리입니다. 이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는 순간 상업적 저널리즘으로 자멸하게 됩니다. 올 여름에도 수많은 열풍은 천편일률적인 문화활동과 소비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피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풍이 오히려 우리의 여름을 더 짜증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나름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시원하게 선전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